물권법입니다. 196페이지부터 나오고요. 물권법은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또 공부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도 있고, 또 2차 과목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시는 2차 과목들은 대부분 다 민법의 물권법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물권법을 잘 하시면 2차 과목을 접근하기도 편해요. 그래서 물권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죠. 196페이지 보시면은 청소를 해가지고 물권법의 의, 물권법의 법원, 물권법의 특질 이게 나오는데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좀 읽어보시고, 우측에 보시면 물권의 의와 성질에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고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어떻게 보면 민법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면 그냥 개념은 쉽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항상 세트로 같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채권인데, 채권은 뭐냐면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소유권은 A라는 건물에 대한 권리인데, 건물은 물건이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죠. 따라서 소유권은 뭐가 되죠? 물권이 되고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을에게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 1억을 갚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을에게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에서 대물권이라고 하고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인권이라고 하고요. 요 물권은 대물권이기 때문에 강한 양도성을 띠게 되고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약한 양도성을 갖게 된다는 점이죠. 우리가 양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바뀌는 거죠. 물건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는 말은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사람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강한 양도성을 띠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모든 물권,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따라서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양도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대단히 중요하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신중해야 되겠죠. 따라서 약한 양도성을 떼어 임차권은 뭐라고요? 채권. 따라서 바뀌는 것이 뭐예요? 신중해야 되니까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재 2번 물권의 성질에서 1.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에서 물권을 직접 지배권이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고도 하고요. 직접 지배권이 아니다, 간접 지배권이란 말도 써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권자는 어떻게 만족을 얻냐면 요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스스로 뭘 얻느냐면 만족을 얻어요. 따라서 물권자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굳이
타인으로부터 협력이나 이행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특징을 갖게 되고요. 채권은 다르죠. 우리 갑에게 1억을 달러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 그래서 을에게 만족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죠? 받을 돈이 있으면 자다가도 어떻게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럼 을에게 언제 만족이 생기냐?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줘야 그때 비로소 을은 뭘 얻어요? 만족을 얻는 거죠. 따라서 채권이 지배권이 아니라는 말은 타인의 협력이 있어야지만 타인의 이행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무엇을 얻어요? 만족을 얻는다는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전제하는 거겠죠. 우리가 아직 전세권이 정확히 뭔지는 말씀 안 드렸지만 전세권은 뭐라고요? 물권, 임차권은 뭐라고요? 채권 전제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요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인 제가 집에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냐하면 전세권이 물권이라는 말은 스스로 알아서 뭘 얻어야 돼요? 만족을 얻어야 되고요. 타인으로부터 뭘 받지 못해요? 협력을 못 받아요. 따라서 고장난 것이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뭘 해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임차권자는 집주인에게 보일러 고장난 거 고쳐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차권은 채권이고 채권 자체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협력을 해야 이행을 해야 비로소 무엇을 얻어요? 만족을 얻죠. 따라서 고장난 것이 있다면 고쳐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전세권자입니다.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 갔더니 이상한 놈이 살고 있어요. 집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인간 내보내 주십시오.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전세권자인 제가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전세권은 뭐예요? 물권이니까 스스로 알아서 뭘 얻어요? 만족을 얻어야 돼요. 따라서 이상한 놈이 살고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전세권 설정자에게는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다. X. 전세권자가 스스로 알아서 들어가서 사용해야 된다는 말은 전세권 설정자에게 뭐가 없어요? 인도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물권은 뭐기 때문에 직접 지배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가 전세권자가 아니라 임차권자예요. 이상한 놈이 살고 있으면 집주인에게 쫓아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계에게는 목적물에 관한 인도 의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O 맞는 지문이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뭐예요? 만족,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협력이 있어야 비로소 만족을 얻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항상 여기서 시험 문제가 집중이 돼요. 왜 그러겠어요? 상식적인 거는 왠지 전세권은 좋은 권리. 그죠? 임차권은 뭐예요? 후진 권리.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임차권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주 시험 문제를 잘 내는 부분이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권은 배타적 지배에 해당이다 해서 물권은 배타성을 띱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배타성이 없다. 비배타성을 띠고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 물권의 배타성 때문에 일권주의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A라는 건물에 갑에게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어요. 이런 상태라면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뭐가 인정될 수는 없죠? 소유권 인정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요 갑이라는 소유권 물권은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종류의 물건이 성립하는 걸 막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죠? 배타성이라고 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A라는 건물에는 한 개의 뭐만 있게 돼요? 소유권만 있게 되니까 이게 뭐죠? 일물 일권주의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설명 안 드렸지만 채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채권에 똑같은 내용의 채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채권은 배타성이 없다, 비배타성을 띈다 그러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물권은 절대권입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상대권입니다. 이거 메모 꼭 하셔야 돼요. 그죠?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물권 부분이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민법의 기초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딸딸딸 외우게 되고요. 딸딸딸 외우면 시험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자, 물권은 뭐라고요? 절대권. 채권은 뭐라고요? 상대권. 절대라는 말이 뭐죠? 모든 사람이죠. 그래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절대권이라고 하고요.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상대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죠. 어쩌면 당연한 얘기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권이죠. 근데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죠.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병한테 뭐예요? 뒤지게 맞아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채권은 누구한테만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없다. 다른 사람한테 돈 달라고 지랄거리면 뒤지게 뭐죠? 맞는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해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습니다.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예요.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전세권은 뭐죠? 물권입니다. 근데 이 갑이 이 땅을 병에게 팔았습니다. 양도해서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더니 을한테 와서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막 지랄을 걸어요. 이럴 때 을은 나는 전세권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전세권은 물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뭘 갖게 되는 거죠?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물권은 대항력이 있다 이 아니라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므로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뭐가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면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이유로 못 나간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버틸 수가 없다.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에요.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병한테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죠. 병한테 주장하면 뭐 한다고요? 뒤지게 맞는다고 얘기죠. 따라서 임차권과 같은 채권의 대항력이 없는 이유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이기 때문에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주택임차권도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은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이길 날 뭘 가져요? 대항력을 가져요. 그죠? 그러면 주택 임차권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항력이 없다는 걸 깔고 있는 거죠. 만약에 주택 임차권 자체가 대항력이 있다면 굳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법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주민등록을 해야 비로소 대항력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주택임차권이라는 권리 자체도 뭐가 없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임차권은 예외 없이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임차권 예외 없이 대항력이 없다고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이기 때문에요? 상대권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꼭 반드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할 때 굳이 대여할 필요가 없어요.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 행사할 때는 대위 행사해야 돼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것도 연습입니다. 보세요.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서 2억에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하길래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줘서 을이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땅값이 2억에서 5억으로 폭등하는 바람에 갑이 또다시 병한테 5억에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토지는 을 거예요? 병 거예요? 그죠? 을 거예요? 누구 거예요? 병 거죠? 그죠? 제가 지금 먼저 든 게 누구 거냐 물어봤잖아요. 그죠? 병 거죠? 그죠? 그럼 병은 을에게 지금 을이 이 땅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나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갑을 대의해서 나가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직접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직접 할 수 있겠죠? 왜요? 병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죠.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누구한테요? 을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직접 나가라고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병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을 했어요. 그러면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유지에서 무효죠. 병의 등기도 무효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을이 오히려 요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이때 갑을 대여해서 말소해달라고 해야 돼요? 직접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대여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자,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무효고 등기가 무효하면 누구 거예요? 갑 거죠. 을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을은 매매 계약을 했고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는 상태예요? 채권만 있는 상태고요. 이 채권은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병한테 주장하면 뭐 한다고요? 뒤지게 맞아요.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을을 갑을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 공부하면서 아이, 뭐 이렇게 저렇게 그지같이 복잡해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이게 뭐예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K가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데 갑이 돈을 갚기 싫어서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정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놨더니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 병은 갑과 을의 매매가 가장 매매라는 사실 뻔히 알아요. 악이에요. 자, 물론 이 가장 매매는 통정어휘 표시여서 무효입니다. 무엇도요? 등기도 무효죠. 제3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선이어야 되죠. 기억나시죠?
그럼 악이면 소유권 없죠. 그러면 갑은 병에게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죠? 악이잖아요, 병이. 그죠? 천문편증이면 안 돼, 그죠? 그리고 이때 갑이 을을 대위해서 말소해달라고 해야 돼요. 직접 말소 내지는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고 병이 악이라면 병의 등기 무효죠. 누구 거예요? 네, 갑 거. 갑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 물권이 있고요.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굳이 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대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K도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K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K는 직접 말소해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갑을 어떻게 해요? 대의해야 돼요. 왜요? 갑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누구한테요? 갑한테만. 병한테 돈 달라고 하면 뭐 한다고요? 뒤지게 맞아요. 다시 말하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니까 갑을 어떻게 해요?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 말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공부하실 때 대위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면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건 아다르고 어다르고 말이 확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물권이 없고 채권만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구나까지 뭐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문제 풀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고요. 아무튼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굳이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대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채권 행사는 뭐예요? 대의에서 행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관념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양도성은 뭐죠? 요거죠? 그죠? 했고. 그 다음에 좀 더 보면 요 물권을 규율하는 법을 물권법이라고 하고요. 채권을 규율하는 법을 채권법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채권법 중에 일부만 시험범이에요. 채권법 중에 계약법만 시험범이기 때문에 채권법을 규율하는 법은 계약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 물권법의 지배 이념은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조항이 위반하면 안 되는 강행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고요. 계약법의 지배 이념은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계약법을 지킬 필요도 없거든요. 따라서 계약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안 지킬 상관이 없는 뭐로서요? 이미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띠게 된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물권 법정주의가 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물권의 주체 자연인과 법인이고 물권의 객체는 뭐예요? 물건입니다. 이것도 좀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가끔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일단 물건이 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건데 왜 학개론하고 내용이 다르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다를 수밖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은 어떻게 막 규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약속인 거예요. 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과학적 물리적 문제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과학적 물리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에서 말하는 개념과 과학적 물리적 개념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론 시간에 배우는 개념과 민법 시간에 배우는 개념이 다르면 누가 틀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두 가지는 뭐예요?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왜냐하면 민법 시간에 배우는 개념은 뭐예요? 법적인 개념이고 학문적 학교론 시간에 배우는 건 뭐예요? 학문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치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법은요.
사물을 둘로 나눠요. 사람과 물건. 다른 거 없어. 사람이 아니면 다 뭐로 들어가야 돼요? 물건으로 들어가야 돼요. 법적으로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선진국은 셋으로 분류합니다. 사람과 동물과 물건 이렇게 분류해요. 그러니까 동물을 물건에서 독립시켜서 새로운 곳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갖고 있냐. 모든 사물을 사람 아니면 다 뭐예요? 물건 이렇게 간주를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요 머리카락은 물건이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사람이죠. 제 신체 일부분이죠. 자르면 뭐로 바뀌어요? 물건으로 바뀌는 거죠. 손톱도 뭐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깎으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물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거는 법적으로는 모든 사물은 뭐래요? 사람 아니면 뭐예요? 물건. 두 가지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 물건이 뭐냐에 대해서는 사람 아니면 나머지가 물건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법조에서는 유체물. 눈에 보이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다면 자연력까지도 물건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상, 걸상, 토지, 뭐 건물과 같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온기, 냉기, 전기 이런 것들도 다 뭘로 들어가요? 물건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점이에요. 물론 과학자분한테 온기가 물건입니다. 그러면 뭐 개소리냐 그러겠죠. 온기는 물리적 물건이 아니죠. 그거는 에너지인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람 아니면 다 뭐로 나눠야 돼요? 물건으로 나눠야 되니까 관리 가능한 자연력까지 뭐로 집어넣고 있어요? 물건으로 집어넣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요 물건이 다시 둘로 나뉘어요.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뉘는데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뭐예요? 부동산이고요.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에요. 부동산이 아니면 다 뭐로 갑니까? 동산으로 가게 되고요. 따라서 온기, 냉기, 전기도 물건이고 뭐로 들어가죠? 동산으로 들어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할 때 행동을 할 때는 과학적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법적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법적으로 행동해야죠. 과학적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그게 뭐 누가 받아들이긴 하나요? 어차피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규율을 받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학문적으로 배우는 건 뭐예요? 학문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행동은 무엇에 따라서요? 법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개념이 학계론과 민법에 다르면 행동은 무엇에 따라서 행동해야 돼요? 민법에 따라서 행동해야지 학교는 따라서 행동하면 나중에 뭐예요? 무식한 사람 취급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가지가 일치될 수는 없죠. 다르지만 우리는 행동할 때는 무엇에 따라서요? 법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토지 부동산입니다. 건물 부동산이죠. 왜 건물이 부동산인 거예요? 그죠? 정착돼 있어. 조심할 것은 우리 민법은 건물이 부동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뭐예요? 부동산이고 건물이 부동산인 이유는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하우스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게차를 둘 수 있죠. 정착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죠? 담벼락 부동산입니다. 왜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우물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나무 부동산이에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나무 앞에 민들레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부동산이에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배추밭에 배추가 자라고 있어요. 부동산이에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행동은 뭐에 따라서요?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사과나무인데 사과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어요. 부동산이.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돼 있으니까. 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바보 같은 분들이 자꾸 뭐냐면 농작물 하면 자꾸 동산을 떠오른다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 나오는 농작물들은 다 뭐예요? 부동산이. 무슨 말 아시겠죠? 앞으로 농작물을 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산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부동산을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배추밭의 배추는 뭐예요? 부동산이지만 뽑으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과나무의 사과 부동산이에요. 따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동산으로 따는 거예요. 미분리 과실은 안 딴 사과죠? 부동산입니다. 나무는 뭐예요? 부동산이죠? 자르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뀐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을 되면 막 낙엽이 지잖아요. 낙엽을 치면 야 쓸쓸하다 이러지 마시고 아 부동산이 동산으로 바뀌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나무에 달려있는 나뭇잎은 뭐예요? 부동산. 떨어지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 이렇게 바뀌는 개념이니까 잊지 마시 바라고. 절대로 농작물을 뭘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동산으로 접근하시면 내용이 아주 이상해지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이런 내용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한번 보시고 특히 우측에 판례는 뭐 의미 없고요. 근데 밀물 일권주의에서 우리 교재는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권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물건만 있다. 이게 뭐예요? 일물 일권주의인데 일물 일권주의 개념은 공시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민법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물건만 있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일물 일권주의고 뭐 때문에? 배타성 때문에.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냥 볼까요? 자, 우측에 하단에 보시면 기억, 토지, 부동산입니다. 그죠? 건물도 뭐라고요? 부동산. 그죠? 넘기셔가지고 일무 일권주의에 대한 예외가 나와 있는데 뭐 예외라고 할 건 아니고 나중에 다 하시게 될 내용이고 하단에 보시면 수목이 나오죠. 수목은 뭐라고요? 부동산. 그죠? 우측에 B번 미분리 과실도 뭐라고요? 부동산. C번 농작물도 뭐라고요? 부동산. 조심하시 바라고. 다시 말하면 사과나무의 사과도 배추밭의 배추 일단은 뭐예요? 부동산이라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물권의 종류에서 뭐가 나오냐면 물권 법정주의가 나와요. 요거죠. 일단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물권 법정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물권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예요. 그럼 두 가지죠. 법이 뭐냐? 법률과 관습법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뭐가 돼요? 물권 법정주의인데 주의하실 점은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그런 거 느끼셨나요? 이상하다. 아니 민법 시간에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안 배운다. 그죠?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법은 다 뭘 배워야 돼요? 시행령도 배우시고 시행규칙도 다 배우잖아요. 그죠? 민법 시간에 시행령 안 배웠죠? 왜 안 배우는 거죠? 없어서. 다시 말하면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물권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시행령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관령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시행규칙이 없어요. 자, 우리는 민법은 뭐만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다. 왜냐하면 물권 법정주의 말하는 법률은 무엇만을 말합니까?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으로도 물권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저 의문이 든단 말이죠. 대통령령으로도 물권을 정할 수가 없는데 세상에 시도자는 관습법으로도 물권을 정할 수가 있다. 왜 그렇게 해놨느냐? 국회의원들의 행태 때문에 그래요. 국회의원들은 주로 뭐 하죠? 싸우죠.
주로 하는 일이 싸우잖아요. 그죠? 싸우고 가끔 가다가 밥 처먹고 그죠? 가끔 가다가 뭐 시장 가서 오뎅 먹고 그 반기문 그 양반이 왜 그 양반 그러니까 그 양반은 의식이 70년대죠. 그죠? 그 시장 가가지고 오뎅 먹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뭐요? 와, 반 총장님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오뎅 먹으면 우리가 뭐예요? 아이고 참 또 처먹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옛날 그 마인드 가지고 어떻게 해요? 10년 전에 마인드 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아싸 하고 돌아다니면 뭔가 막 될 줄 알았더니 뭐 맨 뭐만 얻어고 욕만 받아 먹고 그죠? 그러니까 아까는 그런 거 보면은 아우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위기잖아요, 그죠?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아르헨티나 옛날에 굉장히 잘 살던 나라입니다, 그죠? 지금 못 살죠, 그죠? 필리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드럽게 못 살죠, 그죠? 베트남 잘 사는 나라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나라인데도 지금 우리보다 드럽게 못 사는 나라 굉장히 많거든요. 뭐가 잘못돼서요? 정치가 잘못돼서 그런 거고 대부분 다. 그러니까 정치 집단이 뭔가 나라를 잘못 이끄는 바람에 멀쩡한 국민들이 뭐 하는 거죠? 개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그런 기류에 쓴 것 같아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막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못 살다가 어떻게 해요? 그럭저럭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여기서 만약에 삥뜨기 어긋나서 뭐죠? 이렇게 한 번만 나라고 하면은 개나라 꼴 나는 거거든요, 그죠? 뭐 우리가 뭐 장점이 뭐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래가지고 나타나는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아유 막 깝깝하죠, 그죠?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거 큰일 났어 우리나라, 그죠?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아무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원들은 맨날 싸움박질만 하니까 국회에다가만 맡겨놓으면 현실과 법 간의 괴리 현상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엇으로도요? 관습법으로도 물권의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입법자도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주로 뭐죠? 싸움박질 한다고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죠? 실제로 아까 우리가 물권의 개념했죠. 그죠? 이거 개정해야 돼요. 왜 개정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새는 음악을 듣고 싶을 때 다운받죠.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 다운받는 파일이 물건이냐 이거죠. 일단 유체물 아니죠. 자연적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이인주랑 맞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물건의 개념에 따른다면 그 음악 파일은 뭐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물건이 아닌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 다운받고 있잖아요. 뭐 게임 아이템도 뭐요? 다운받죠.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돈 내는 일이 별로 없지 않아요? 버스 탈 때도 뭐요? 찍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새롭게 무엇에 의해서요? 관습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건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뭐예요?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뭐예요? 싸움박질만 하고 있는 바람에 아무튼 관습법에 의해서 법과 현 시간의 갭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습법으로 물건을 정할 수 있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법률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관습법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뭐 할 수 있어요? 존재할 수 있다는 점 하나만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종류를 정합니다.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 수가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물건을 만들 수가 없다. 종류가 강제가 되는 거예요. 계약으로 물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법률행위로는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물건은 무엇과 무엇만으로의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내용도 강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권법의 지배 이념은 물권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이 뭐예요? 강행 규정이다. 왜냐하면 요 종류 강제, 내용 강제를 위반하게 되면 다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따라서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뭐가 돼요? 강행 규정의 성질이 띠게 되고 물권 법정주의의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물권 법정주의는 왜 인정이 되느냐?
과거에 시작할 당시엔 좀 의미가 다르지만 현재는 우리 교재 20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런 거 나와요. 물권 법정주의는 물권에 관한 거래의 안정성 보장과 공시 원칙을 간철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등기사무소 운영 때문에 인정되는 제도예요. 등기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가 뭐라고요? 물권 법정주의. 그러니까 공시 원칙이 결국은 뭐냐? 쉬운 말로 하면 등기제도예요. 등기제도.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법률행위로 계약으로 물권을 새롭게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면 물권이 수천 개일 수 있죠. 그럼 만약에 물권이 5천 개다 그러면 5천 개 물권을 등기부에 기재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재해? 따라서 등기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권의 수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라고요? 물권 법정주의예요. 근거이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185조의 내용에서 법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말하고 관습법이 나왔고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 데에서 종류강제, 내용강제가 나오고요. 따라서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위반하면 안 되는 뭐가 되죠? 강행 규정으로서 성질을 띠게 되는 거죠. 일단 물권의 종류해 가지고요.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이 있을 거고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이 있겠죠. 근데 우측 상단에 보시면 민법 다른 법률에 의한 물권이 나오죠.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죠. 왜요? 우리는 민법 하기도 버거우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민법과 관습법만 주의하시면 되고 좌측 하단에 민법상의 물권 우리가 앞으로 하나둘씩 배워갈 거니까 오늘은 설명 안 드릴 거고요. 우측에 보시면 관습법상의 물권 해가지고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자, 왜 그러냐면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법률과 관습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판례가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물권은 세 가지밖에 없죠.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이 세 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다 뭐가 아니에요? 물권이 아닌 거죠. 뭐 사도통행권 이런 게 나오는데 외우시면 안 되겠죠? 뭐만 물권이라고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이 세 가지만 관습법상 물권이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뭐가 아니에요? 물권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나머지를 외울 수는 없는 거죠.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만 볼게요. 4번.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란 배타적 원리 시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공원 이용권이 걸릴 물권은 없어요. 그죠? 관습법상 물권이 뭐라고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나머지 것들은 물권이 아닌 거죠. 끝이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 나오는데 이 일반적 효력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